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문순태 작가님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문순태 소설집 생오지 뜸보기에 실려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모진 시집살이 속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척박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온 오동네 여사는 80이 넘도록 가슴 아픈 사랑 한 번 품어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바람이 불듯 우연히 마주친 사랑 앞에서 눈 멉니다. 그녀의 애달픈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대바람 소리 문순태 81살의 오동네 할머니가 딸의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한다. 나이를 밝히는 것도 할머니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동네 여사라고 하자. 오동네 여사의 화장은 누가 봐도 너무 서투르다. 그녀는 80평생에 화장대 앞에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니 화장이 서투를 수밖에. 기실 오동네 여사는 뙤약볕에 앉아서 호미로 자갈밭을 메고 화장실에 걸레질 하는 것 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젊어서는 시골에서 허리가 휘도록 농사 일을 했고 도시로 나온 후부터는 손바닥에 옹이가 박히도록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에 걸레질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화장에 서투른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동안 화장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온 그녀였다. 그녀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이마와 눈초리 주변에 파운데이션을 흙돌집 벽에 회칠을 하듯 뭉텅뭉텅 쳐바르고 있다. 두껍게 바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뭉쳐서 주름이 도드라진다는 것을 알 턱이 없다. 숱이 적은 눈썹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지 않고 아이섀도우 봉에 짙은 갈색을 묻혀 눈썹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그려야 한다는 것은 물론 모르고 있다. 그냥 화장품을 투덕투덕 쳐바르고 눈썹을 짙게 그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아니, 엄마 뭐 하세요? 출근한 줄만 알았던 정혜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오동네 여사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처럼 머쓱해진 얼굴로 딸을 올려다본다. 정혜는 출근하는 척 차를 몰고 집을 나갔다가 마을 회관 앞에 주차해놓고 슬그머니 다시 돌아온 거였다. 정혜는 요즘막 어머니의 전 같지 않은 행동에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여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터였다. 일주일 전쯤 몰래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한 것부터가 수상쩍었지만 연유를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앞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날마다 오전 10시쯤이면 짙은 화장에 옷단장을 하고 외출을 한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화장하는 거 보면 꼭 화장실 걸레질 하는 것 같다니까? 아니, 콩밭에 호미질 하는 것 같아. 화장은 그렇게 힘들여서 빨리 하는 게 아니여. 그리고 엄마처럼 처진 눈초리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중간 부분부터 서서히 위로 올려 빼주어야 해요. 노인들 얼굴은 생기가 없으니까 복숭아 색으로 볼터치를 해주면 좋고. 정혜는 전에 없던 능청을 떨며 어머니가 쑥스러워하는 것을 덜어주려고 불어 새살거렸다. 내가 해줄까? 냅둬. 여태 출근 안 하고 왜 꾸물거려? 딸의 방에 들어와서 화장을 하다가 들킨 오동네 여사가 평소 그녀답지 않게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그녀는 화장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다.
오래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혜가 불쑥 나타났을 때처럼 민망했기 때문이다. 남정네들이 개미 떼처럼 들락거리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혜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굣길에 수시로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었다. 엄마, 요새 갑자기 웬 화장이세요? 그동안 통 안 했잖아. 정혜는 요 며칠 어머니가 난데없이 화장을 하는 연유가 무척 궁금했다. 정혜는 지난날 어머니가 화장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러 갈 때는 마치 밭에 일하러 갈 때처럼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에 낡고 칙칙한 옷을 입어 후줄근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몸에서 한 번도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을 맡지 못했다. 냉크 문 닫고 출근이나 혀. 오동네 여사는 화장을 멈추고 손사래를 쳐댔다. 정혜는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세웠다. 도대체 늙은 어머니가 화장에 몸단장을 하고 날마다 어디를 가시는지 궁금했다. 혼자 종일 집에 있기가 심심하니까 가까운 노인정에라도 나가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안심이다. 아직 기억력도 좋고 말과 행동이 분명한 것을 보면 치매는 아닌 듯 싶었다. 정혜는 언제고 어머니의 뒤를 밟아볼 생각을 하며 출근을 서둘렀다. 오동네 여사는 딸이 방에서 나간 다음에야 다시 파운데이션을 듬뿍 찍어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다. 손가락 끝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진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따끔거린다. 평생 호미와 걸레 자루만 잡고 살아왔으니 옹이가 박힐만도 하다. 그녀는 얼굴을 문지르다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주춤 놀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비쳤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얼굴 중에서 시집 온 19살 새색시 시절과 남편이 세상을 뜬 뒤 어린 정혜를 데리고 밭되기를 일구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때, 그리고 정혜가 여학교에 들어가자 도시로 나와 터미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시절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비쳤다. 지나온 세월의 마디마디에 얼굴 모습이 흉물스럽게 변했다. 그녀는 문득문득 자신의 얼굴이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남편 고향의 척박한 자갈밭이나 흙 부스러기와 가래침과 담배 꽁초가 널려있는 터미널 화장실 바닥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자갈밭은 아무리 호미질을 해도 흙이 고르게 파헤쳐지지 않았고 힘들여 걸레질을 해도 화장실 바닥은 깨끗해지지 않았다. 방아째로 시집간 새색시 시절 오동네의 얼굴은 동그란 접시꽃처럼 탐스럽고 예쁘다고들 했다. 그러나 32살의 과부가 된 홀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구박 받아가면서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느라 풍랑에 씻겨 마모되듯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남편은 열흘이나 한 달 만에야 돌아와서는 밤낮을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다. 술에 쩔어 집에 돌아온 날은 괜히 까탈을 부리면서 겨릅처럼 살 한 점 없이 가벼워진 오동네를 도리깨질하듯 두들겨 패곤 했다. 다시 고깃배를 탄 후에야 남편의 매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물고기 밥이 되자 기다림마저 없어진 오동네의 삶은 바다 위에 부유하는 쓰레기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팔자 사나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악담을 퍼부어댔다. 유일한 피난처는 밤나무 산자락 비탈진 자갈밭이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그 밭에서 콩을 가꾸고 거두며 서러움을 잠재웠다. 그 시절 그녀의 얼굴은 고난과 심술이 덕지덕지 밴 쇠목골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죽자 오동네는 정해를 들쳐업고 지긋지긋한 방아째에서 도망치듯 광주로 나와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 오빠한테 매달렸다. 오빠는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좋다고 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터미널 화장실 청소부가 되어 간신히 모녀 목줄 지탱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3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서 정혜를 대학원까지 보내고 코딱지만한 아파트도 장만했다. 구린내, 지린내, 사람에게서 나는 온갖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온몸이 물기 젖은 걸레처럼 질컥하게 살았지만 방아째에서 보다 신간은 편했다.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고 오줌 싸질러 대는 사내들 옆에서 바닥에 눈 쳐박고 걸레질을 하면서도 예쁘고 공부 잘하는 정혜를 생각하면 온갖 더러움도 사내들의 칙칙하고 음습한 눈길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다. 오동네는 가슴에 딸에 대한 꿈을 심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살았다. 그 무렵 그녀의 얼굴은 불에 달구어지고 쇠망치질에 납작하게 펴진 네모꼴이 되었다. 동그라미 얼굴의 인생이 고통 속의 기다림이었다면 세모꼴은 절망과 포기였고 네모꼴은 인내와 꿈이었다. 오동네 여사는 거울에서 빠져나와 다시 화장을 서둘렀다. 그녀는 화장을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헐렁한 밤색 고무줄 바지와 낡은 주색 스웨터를 벗고 장롱 속에서 외출복을 꺼냈다. 한 벌밖에 없는 베이지색 투피스였다. 20년 전 회갑 기념으로 딸과 같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맞춰 입은 옷이다. 그녀는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번도 이 옷을 다시 입은 적이 없었다. 양장을 차려입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 냄새 나도록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 입게 된 것이다. 기장이 짧은 듯하고 몸집이 불어 품이 맞지 않는 데다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골라 입을 만한 다른 옷이 없었다. 그렇다고 치렁치렁 한복을 입고 싶지는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딸을 졸라 좀 화려한 원피스를 한 벌 사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독이며 오래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었다. 옷 매무새를 고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가 다 되었다. 거리에는 봄날 늦은 아침에 넉넉한 햇살이 꽃잎처럼 화사하게 꽂혀 내리고 있다.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큰 길을 가로질러 관방제 쪽으로 꺾어 들었다. 멀리서 본 관방제 숲이 가벼운 봄바람에 찰랑찰랑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녀는 담양천변에 자리 잡은 진원의 국수집 앞을 지나서 300년쯤 된 아름드리 느티나무며 팽나무, 푸조나무, 옴나무, 벚나무 등이 줄을 지어 숲을 이루고 있는
관방 재림 쪽으로 향했다. 도로의 이쪽 저쪽과 강둑의 이쪽 저쪽에 나무들이 키재기 하듯 서서 숲의 성벽처럼 길고 길쭉하게 펼쳐져 있었다. 시간 위에 시간이 쌓이고 비와 바람과 더불어 자라온 나무들이다. 오동네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푸르게 솟구쳐 뻗은 팽나무 우둠지를 쳐다본다. 푸름이 고혹적일 만큼 아름답다. 나무는 저렇듯 고목이 될수록 아름다운데 사람은 왜 노추해지는가 싶어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나무 껍질을 어루만져 본다. 피부는 비록 까끌까끌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과 강건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살며시 나무의 몸통에 귀를 대본다. 샤샤샤 나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오동네는 뚝길 숲속에 들어서자 누구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무 그늘에 가린 뚝길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순창 쪽으로 뻗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가 중간쯤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힘없이 벤치에 앉았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두루 살펴보아도 노랑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보통 키에 근육질이며 얼굴빛이 유난히 희고 적당히 큰 눈이 노인답지 않게 맑고 깊은 그는 엷은 쥐색 바지에 황토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점퍼의 노랑 빛깔로 얼굴이 더욱 해맑아 보였다. 여자처럼 연약하면서도 심지가 굳고 친절하고 겸손해 보였다. 오동네 여사는 그를 처음 본 순간 헉 하고 숨이 막힐 것 같으면서 온몸에 피돌기가 멎고 오목 가슴 한복판이 송곳에 찔린 듯 찌르르 해왔다. 80평생에 처음 느껴본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날 그녀가 뚜갈의 강에서 습 쪽으로 올라오다가 둔덕이 너무 가팔라서 손으로 땅을 짚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내려와서 손을 잡아주었다. 희고 갸냘픈 손이 따뜻했다. 엉겁결에 손을 잡은 그녀는 언뜻 노랑 점퍼를 올려다 보았고 잠시 두 사람의 눈길이 찐득하게 엉켰다.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촉촉했다. 지금까지 그녀를 거칠고 깔아뭉개듯 뚝별나게 대해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둔덕을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늙은 팽나무 밑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곧 살구꽃이 피겠네요. 그녀는 그때까지도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먼 시선으로 마을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옆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살구꽃이 피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전히 혼잣말처럼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몸빼 바지에 철진한 낡은 스웨터를 걸친 그녀는 자신의 초라함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남자 앞에서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근처에 사십니까? 남자가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언뜻 일별하는 순간 그녀는 몸도 마음도 경직되어 조그맣게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담양천 건너
중록원의 대습 위에 머물렀다. 저쪽 중물박물관 근처요. 쭉 광주에서 혼자 살다가 5년 전부터 딸네 집에 와 있구만이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그의 시선을 따라 대숲을 바라보았다. 금실금실 대숲이 파도치듯 일렁이면서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때렸다. 대숲을 바라보고 앉아있자 마음까지도 청정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대숲의 푸름에 취약이라도 한 듯 한동안 대숲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저 곧고 푸른 대나무도 60년쯤 되면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답니다. 꼿꼿함과 푸름을 지탱하기 위해 땅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건불같이 보잘것없는 꽃을 딱 한 번 피우고 죽는다고 하니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식 키워 뒷바라지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환갑 넘으면서부터는 기력이 쇠진하지요. 하기야 평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버릇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동네 여사는 아직껏 대나무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평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아서 잠시 기분이 소쇠해졌다. 아, 그래요. 그럼 이만. 갑자기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오동네 여사도 따라 일어서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국수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이 시리도록 꿈을 꾸듯 뒤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어찌 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뿐이었다. 그때 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노랑 점퍼와의 만남은 채 30분도 못 되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30분이 30년의 긴 세월처럼 느껴졌다.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가까웠던 사람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기적처럼 만나 해우를 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노랑 점퍼의 모습으로 꽉 찼다. 그런 기분은 평생 처음 느꼈다. 부끄러움보다는 설렘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청정한 대바람 소리가 일렁이는 것 같으면서 심신이 하늘로 가볍게 솟아오르는 듯 했다. 처녀 시절 외사촌 언니가 시집 가던 날 잘생긴 서울 형부를 처음 보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다.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다. 노랑 점퍼의 해맑은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가벼운 바람에 대숲이 일렁이듯 잔잔한 목소리가 쉬지 않고 귓전에서 맴돌았다. 노랑 점퍼의 모습이 어른거릴 때면 어김없이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온몸으로 밀려와 시원하게 그녀를 휘감았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다음 날 그녀는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했으며 서툴게나마 화장을 하고 오랫동안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오래된 양장을 꺼내 입고 관방천으로 나왔다. 벌써 엿새째 이곳에 나와서 노랑 점퍼를 기다렸으나 아직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도대체 노랑 점퍼는 어디에 있을까? 오동네 여사는 관방제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건너 중록원 쪽으로 향했다. 혹시 그곳에 노랑 점퍼가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다. 홍살문을 지나 운수 대통길로 쉬엄쉬엄 올라갔다. 사방 푸른 대나무로 애둘린 대나무 숲속을 걸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80평생을 언뜻 되돌아 보았다. 그리고 고단했던 삶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머물렀던 남자가 있었던가 하고 한참 동안 기억을 되작거려 보았다. 잘생긴 서울 형부? 그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날 건듯 뺨을 스치고 지나간 한 줄기 시원한 소슬바람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그에 대한 설렘은 하루를 넘지 못했다. 더욱이 결혼한 지 1년 안에 바람을 피워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을 땐 한순간의 설렘 자체가 후회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부끄럽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눈 감을 때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 하나 없고 외롭고 쓸쓸할 때 추억으로 위로받을 사람 하나 없었다. 남편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고자 기대했던 피난처와도 같았다. 그렇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평안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실망과 원망뿐이었다. 그동안 혼자 사는 오동네한테 음험하고 칙칙한 눈빛으로 접근해온 남자들은 많았다. 그들 중에서 어느 남자에게도 마음이 쏠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먹잇감을 노리듯 짐승 같은 고린내와 썩은 살냄새를 피우며 접근해 왔다. 그들에게서는 남편한테서처럼 역한 생선 비린내가 아니면 30년 동안 화장실에서 역겹도록 맡아왔던 똥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 상큼한 대습 향기를 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늘 남자는 모두 늙으나 젊으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흉물스러운 짐승일 뿐이라고 치부해왔다. 화장실 청소부 시절 그녀는 남자의 추한 본성을 속속들이 보아왔다. 화장실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였다. 한낮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기 앞에 섰다. 오동네는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내가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려 그녀 앞에 거시기를 꺼내는 게 아닌가. 그녀는 질겁하여 도망쳤고 사내는 화장실이 쩡쩡 울리도록 깔깔대고 웃어댔다. 그날 하루 내내 그녀는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하지 못했다. 한 번은 이마가 훌렁 벗겨지고 도수 높은 안경을 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녀한테 지싯지싯 다가와서는 10,000원권 지전 석장을 부채처럼 펴보이며 같이 자자고 수작을 부렸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화장실 밖으로 등을 떠밀어 냈다. 1년쯤 지나자 술에 취해 측은대는 남자들쯤 아무렇지도 않게 따돌릴 수가 있게 되었다. 화장실 청소 5년쯤 지나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20살 안팎 젊은 놈이 거시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그녀를 향해 오줌을 갈겨대는 게 아니겠는가. 걸레질을 하다 오줌 벼락을 맞은 그녀는 목청껏 욕을 퍼부어대며 걸레로 청년의 얼굴을 싹 문질러 버렸다. 그 무렵 오동네가 무서워한 것은 화장실에서 짐승처럼 느물거리고 찝쩍대는 사내들이 아니라 걸핏하면 찍자를 부리고 청소부 목을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총무과 직원이었다. 그들의 더럽고 치사한 소나귀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들은 화장실 사내들보다 더 영악하고 음흉한 짐승들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발톱 달린 짐승으로만 보였다.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남자 품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다. 오동네 여사는 대나무 숲속 벤치에 앉아 숨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알싸하고 청청한 대나무 잎 향기가 핏줄을 타고 쩌릿쩌릿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다. 노랑 점퍼에게서도 대나무 향기가 났다. 그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지금까지 그가 알았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곧고 푸른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가 그리워서 고향으로 살구꽃 구경이라도 간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구꽃이 지면 다시 돌아올까? 오동네 여사는 목이 탔다. 아니, 마음이 타는 것인지도 몰랐다. 대바람 소리가 푸르게 파도쳐 올 때마다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오동네 여사는 점심도 굶은 채 중록원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다시 관방제로 내려와 하염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오동네 여사는 몸져 눕고 말았다. 사지에 힘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천길 물속으로 납작하게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서는 부링거리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신마저 흐릿해졌다. 혼몽한 속에서도 노랑 점퍼 모습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을수록 얼굴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밥 염이 없어 한 숟갈도 뜨지 않았다.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온 딸 정혜가 어머니가 누워 있는 것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성화였다. 오동네 여사는 병원에 가기 싫다고 버텼다.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어도 연방 고개만 가로저었다. 딱 집어 어디가 아픈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밤새 몸을 뒤척이며 앓은 오동네 여사는 희번하게 날이 밝아와서야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다. 엄마, 일어나지 말고 누워 계세요. 많이 아프면 전화하고. 정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우유 반 컵으로 아침을 때우고 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다. 화장을 끝내고 베이지색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정혜는 마을 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앉아서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늘은 기어코 어머니의 뒤를 밟아볼 생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서툰 화장에 한껏 몸 단장을 하고 집에서 나왔다. 정혜는 뒤를 밟기 시작했다. 몸이 편치 않은 듯 걸음걸이가 불안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위태롭게 큰 길을 건너 담양천 쪽으로 꺾어 들더니 잠시 주춤거렸다. 노랑 옷에 노랑 모자를 쓴 한 무리의 유치원 아이들이 여자 선생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하나 둘을 외치며 지나갔다.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 봄 나들이 하는 것 같다. 빨간 자동차가 부옇게 먼지를 날리며 미친 듯 달려오다가 아이들을 보자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아이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놀란 것은 오히려 정혜였다. 오동네 여사는
아이들의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여전히 위태로운 걸음으로 걸었다. 정혜의 눈에 어머니는 바람만 좀 거칠게 불어도 건불처럼 허공으로 날려 가버릴 것처럼 가볍게 보였다. 정혜는 잠시도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뒤를 밟았다. 어머니는 관방제에 이르자 누구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습이 끝나는 곳까지 바쁘게 내려갔다가 다시 기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올라왔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혜는 어머니가 비척거리다가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했다. 도대체 어머니는 성하지 않는 몸으로 관방제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혜가 알고 있기에는 담양에는 어머니 친구가 한 분도 없었다. 평소에 어머니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화초 가꾸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여생을 딸과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다. 외동딸 정혜를 시집 보낸 후 광주에서 혼자 살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했다. 정혜는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남매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는데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아버지를 따라 떠나자 이곳 담양에 한지 공예 공방을 마련해서 내려오면서부터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는 담양으로 내려온 후 천식이 나았고 기력도 한결 좋아졌다. 정혜 역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하루하루 허공을 딛고 있는 것처럼 늘 허전한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의지가 되어 주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도 숲의 위아래 쪽을 연방 번갈아 보았다. 1시간쯤 관방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건너 바쁘게 중록원으로 올라갔다. 정혜가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대바람 소리가 소소하게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땀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대바람 소리가 핏줄 속으로 스며 들어온 느낌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숨소리가 낮아졌다. 담양에 내려온 후 날마다 대숲을 보며 살고 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대나무 숲속에 이르자 생기를 되찾은 듯 어머니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비척거리지도 않고 대나무처럼 꼿꼿하다. 어머니는 쉬엄쉬엄 운수 대통길을 올라가다 새길을 지나 왕대숲이 우거진 사랑이 변치 않는 길에 인공 폭포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 같더니 다시 중막거우 길에서 추억의 샛길로 들어섰다. 철학자의 길 조각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옆구리에 책을 끼고 서 있는 동판 조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끝내 선비의 길 중간쯤에서 짚불처럼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본 정혜는 목청껏 엄마를 외쳐 부르며 뛰어갔다. 길 복판에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휴대전화를 꺼내 다급하게 119를 눌렀다. 어머니는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딸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디가 아파? 정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으나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정혜는 이날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정혜는 오목 가슴을 후벼 파인 듯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동안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정혜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다. 정혜는 그런 어머니를 바위처럼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픔 때문일까?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자아낸 통한의 눈물일까? 통한이라면 어머니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후회스러운 것일까? 엄마, 어디가 아파서 자꾸 울어? 정혜가 거듭 묻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한 달 전 어머니의 82회 생신을 맞은 날 아침이었다. 정혜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마련하고 혼자 손뼉을 치며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오동네 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그대 있음에의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 서둘러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을 먹었다. 70대 노 부부의 사랑과 죽음을 내용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홀로 남은 남편이 따라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먹다 말고 수저를 팽개치듯 상에 놓더니 나는 헛살았다 하고 큰 소리로 탄식하는 게 아니겠는가. 정혜는 생일상이 부실하거나 외손자들로부터 축하 전화 한마디도 없어 서운해서인가 싶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네가 알다시피 이 애미는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60살이 될 때꺼정 화장실 청소부로 일해서 너를 대학원도 보내고 결혼을 시켰다. 네가 결혼을 해서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청소부를 그만두었지야. 화장실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온갖 수모 당할 때마다 너만 시집가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참아냈지. 고로코름 억척스럽게 살았는디 이제 와서 생각해 본게 내 평생에 누구 한번 찐덥게 좋아해 보지도 못했고 또 누구한테 눈물 나게 사랑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으니 참말로 헛살았구나 싶구나. 오동네 여사는 갑자기 풀이 죽어 심드렁해지더니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발을 쭉 뻗고 앉았다. 그때야 정혜는 헛살았다는 어머니의 푸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가까운 개인 병원에 도착해서야 눈물을 멈췄다. 젊고 잘생긴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지만 오동네 여사는 아픈 곳을 말하지 않았다. 의사는 대충 진찰을 해보고 나서야 별 이상이 없다면서 사흘 정도 입원을 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오동네 여사는 한사코 집에 돌아가겠다고 한 것을 정혜가 억지를 쓰다시피 하여 입원을 시켰다. 병원에 입원한 오동네 여사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았다. 침대 모서리에 대나무처럼 서서 넋이 나간 듯 창밖만 바라보았다. 유리창에서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멀리 푸른 대숲이 보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숲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대나무 숲속 어딘가에 노랑 점퍼가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눈이 시리도록 대숲을 바라보고 있자니 다시 울먹울먹 눈물이 솟구치려고 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못 들은 척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투피스를 벗기려고 하자 사금팔이 깨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질렀다.
놀란 간호사가 주춤 물러섰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것을 포기한 듯 병실에서 나갔다. 오동네 여사는 창밖에 바짝 붙어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고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기만 했다. 잔뜩 화가 난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 자신도 그즈음 자신의 심사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화가 날 정도로 슬프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다.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죽도록 누구인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다. 오직 대나무처럼 변함없이 푸른 사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구박이나 받고 남자 때문에 모멸을 느끼지 않으며 꼿꼿하게 살고 싶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해가 설핏하게 기울고 정혜가 공방에서 돌아와서야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을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침대에 눕더니 이내 스르르 잠들고 말았다. 날이 희부음하게 밝아오자 잠에서 깬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서 보조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불안하게 잠들어 있는 정혜를 내려다 보았다. 잠든 정혜의 모습이 왜소하고 측은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이혼 후 자식들마저 미국으로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는 딸이 애틋하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정혜는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할 남자라면서 사위를 소개시켜 주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에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청년이었다. 오동네 여사는 남자 집안이 부자인 데다가 그가 너무 잘생긴 게 마음에 걸렸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뜻 결혼을 승낙해주고 싶지가 않아 망설였다. 딸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랐다. 정혜는 죽어도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다. 오동네 여사가 우려했던 대로 사위는 끝내 외도를 했고 딸은 배신의 상처를 아는 채 이혼을 하고 말았다. 신뢰와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의 상처도 오래 갔다. 한때 오동네 여사는 이혼한 정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속이 편치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딸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다.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는 본인은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의 상처가 아름다울 수도 있기 때문일까.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것 아닌가. 오동네 여사에게는 그런 상처마저도 부러운 것이다. 오동네 여사는 딸이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 환자복을 벗고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살금살금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에 서자 상큼한 새벽 공기가 온몸을 휘감아 왔다.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설레도록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한 다음 딸의 방 화장대에 앉아 서둘러 화장을 했다. 이날은 파운데이션을 주름이 있는 곳에만 얇게 바르고 눈썹도 아이섀도 봉에 짙은 갈색을 묻혀 언월도처럼 휘움하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가볍게 그렸다. 화장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행여 정혜와 마주칠까봐 서둘러 집을 나섰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넜다. 천변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무엇인가 바람처럼 희끗 눈앞을 스치는 게 있었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보니 천변길로 노랑 점퍼에 주색 바지 차림의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주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이 가물가물 보였다. 오동네 여사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이 턱에 차도록 천변길을 향해 뛰어갔다. 그러나 모퉁이를 꺾어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휑한 도로에 회오리 바람만 흙먼지를 부엽게 허공으로 말아 올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천변길을 계속 뛰었다. 대바람 소리가 샤샤샤 파도처럼 가슴속으로 밀려왔다. 노랑 점퍼가 관방제 벤치에 앉아서 청청한 대숲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